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이 될까? 아니면 정말 다시 자유의 몸에서 재판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정이 빠르면 오늘 내일쯤 날 거라고 하면서 많은 패널들이 종편에서 그리고 많은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을 것도 없다고요? 당연하죠. 구속, 불구속, 구속 사유, 불구속 사유를 따져보면요. 지금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를 하는데요. 김현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농단 사태니까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라고요. 자, 사안마다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사람마다 구속을 하고 안 하고가 잣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김현 대변인은요, 어쩌면 법이 평등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준길 단장님과 함께 그러면 과연 구속 연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연장이 안 되고 자유몸이 될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단독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 올겨울에도 계속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재판부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원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구속이라는 것은 네.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아, 잠깐만요.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다들 증거인멸할 것이다. 증인을 협박하고 겁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주할 우려 없는 것 같고요. 주거 명백하죠. 그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인데, 일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방시켜 놓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과 말 맞추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강요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요즘 같은 이 백주 대낮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박 전 네. 대통령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전에 구속되기 전에 말 맞추려면 다 맞췄다고 생각해야죠. 지금 이미 다 조사가 마무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사 다 끝났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뭐 증인신문도 이미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 증인들 다시 법정에 불러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검찰이 그 구속기간 연장의 사유로 들고 있는 추가 기소할 사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롯데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롯데 SK 이런 사건인데, 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미 박 전 대통령 기소할 당시에 네. SK 롯데 조사도 다 끝났어요. 그때 그 당시에 수사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가 다 끝나서 언제든지 기소를 할 수가 네. 있는 건데, 일부러 지금 기소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래갖고 6개월 만에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네. 뒤늦게 다시 이걸 갖고 영장 그 두 가지 등을 내용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구속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검사들이 갖고 있는 기소 그리고 수사에 대한 편의를 위한 거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기소를 함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고 지금 네.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지금 추가로 지금 구속기간 연장하기 위해서 다시 기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검찰에서 구속기간- 네.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때 기억나요. 말이 참 재밌었죠. 증거가 네. 차고 넘친다.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지금까지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이런 식으로 무리해가지고, 더군다나 맨 처음에 재판을 3번, 4번 할 때 그 변호인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네. 이거는 방어권 보장, 그다음 체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거다. 그랬더니 재판부나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6개월 안에 끝내기 위해서 강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속기간이 연장하면은, 그렇게 무리스럽게 무슨 3번, 4번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재판할 건데,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해서 계속 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충분히 재판 준비도 할 수 있었고 그러는데, 제대로 방어권 보장도 못하게 3번, 4번 하다가 뒤늦게 지금 중간에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이 지연되니까 이제 다시 6개월 이렇게
늦추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구속기간을 연장을 6개월간 하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장님, 네. 주 3, 4회 재판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아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구속사건은 원칙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해요? 뭐 그래서 이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집중심리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심리를 해서 조사를 하는 뭐 그런 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해가면서 거의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거의 한 100번 가까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 3, 4회 정도 재판을 하게 되면요. 방어권 보장이 힘든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하죠.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날 지금 증인 오는데 그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변호인이 의뢰인을 만나서 상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그러니까 진행되는 결국은 거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이 돼야지 접견이 가능하거든요. 네. 토요일, 일요일 재판이 없으니까. 토요일은 그나마 재판이 되니까 그날 하루 좀 준비한다 치더라도 일요일 날은 변호사도 지금 접견이 안 돼요. 아니 근데 기사에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맨날 변호인 접견했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증인 신문은 보통 오후에 하니까 오전에 변호사가 가서 한두 시간, 한 잠깐 2시간에서 만나고. 3시간 증인 신문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재판 밤늦게까지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아침에 가서 하는데 그럼 변호사는 언제 준비해요? 그러면은 변호사도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유, 건강이라기보다 그럼요. 피로도가 굉장히 피로도가 클 것 쌓일 같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통령의 건강 악화도 지금 피로부터 시작해서 건강 악화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거는- 이러한 여러 어떤 상황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주거 부정의 사유가 있는지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재판부도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재판을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부가 하는 일주일에 것. 3번, 4번씩 네. 하면서 6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해서 본인이 못 끝낸 거니까 그건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못 끝냈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꼭 구속된 상태에서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은 지금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 의도와 검찰이 좀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6개월 동안 했는데 보니까 지금 이주영에 대해서 뇌물 공여가 유죄가 났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가 날지는 현재로서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지금 6월 달에 지금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제 10월인데요. 10월 네. 중순인데 6개월이 연장된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1심 판결이 언제 납니까? 내년 4월 중순 전후에서 나는 거 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미리 준비해놨던 SK, 롯데 합해가지고 기소하면은 혹시 일부가 무죄 나더라도, 그죠? 유죄가 상당 부분 만약에 난다라고 하면은 무죄 난 거 별로 표도 안 나고 박근혜 대통령 결국 유죄다. 그 중형 선고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4월 중순쯤에 선고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과연 지방선거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그렇다면 사법부는 보통 우리가 독립돼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부분이 흔들리게 되는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재판부도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그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향성 문제 때문에 네. 문제 제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더욱 과연 현재의 어떤 대법원장이 그리고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 연장의 기준은 오로지 형사소송법상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 부정 이 3가지인데 이것 이외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뭔가 고려되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법조인들한테 이 지금 상황에서 도주 증거인멸 우려나 주거 부정이 있느냐를 물어보면요. 사실은 열에 7, 8은 지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아니 거죠. 그런데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라디오 이제 같이 했는데 김현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이니까 구속 수사해야 된다. 아니 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라서 사안이 중하다고 치잔 말이에요. 아 그럼 그 논리대로 하면은 그럼 뭐 구속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정치인이나 권력자나 더구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 무슨 영장 실질심사 이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구속하고 시작해요. 그럼 아예 법조문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국회의원과 이렇게 정부의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 무조건 구속 수사한다라고 조문을 아예 만들어야겠네요. 그럼요. 형사소송법상에. 그러니까 김현 그 대변인한테는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형사소송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뭔지 아시는지. 아, 비례성의 원칙은 알고 있을까요? 글쎄 그런 거 아실까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한 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인권이잖아요. 네. 근데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법은 누구 앞에서나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단장님 왜 누구니까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김현 대변인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니까 도대체 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의 근간이 뭐고 인권보호가 뭐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이 결국 다수의 횡포로부터 네. 또는 인민재판적 어떤 마녀 사냥식의 어떤 그런 또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피고인을 그리고 일반 시민을 또는 국민들을 한 개인을 보호한다라는 그 대원칙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생겼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마구잡이로 휘둘러 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무조건 유죄 추정의 원칙 하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거 또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장에 안 나올 수 있다. 불출석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풍기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런 거죠. 만약에 불구속으로 했어요. 그런데 안 나와. 그럼 그때 다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 발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를 불구속 재판해달라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불구속을 한다. 그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강제로 구인할 방법이 없느냐, 재판을 받게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즉시 영장 발부를 다시 발부해 버리면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법의 정신에는 낙인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단도 금지하잖아요. 그렇죠. 예단을 한다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 영장도 영장 1분, 그러니까 영장은 앞에다가 보통 사건에 대한 내용도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단 금지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하고 있는데 네네. 왜 이렇게 예단을 하고 있죠?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돌이켜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 우리가 이제는 조금 냉정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상황이 아니었는지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태블릿 PC 얘기도 우리가 여기서 했지만 태블릿 PC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태블릿 PC에 쏘은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네. 그 태블릿 PC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 사건이. 그렇죠. 근데 그 태블릿 PC는 증거가 안 됐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죠. 그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발단이었으면 그게 증거로 채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거로서 전혀 쓰이지 않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여러 진술이 나오고 관련 증거들이 나왔는데 이게 독수과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독수독가 이론이요? 예, 독수독가 네. 이론. 그러니까 처음에 위법한 그리고 허위의 어떤 증거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면 그 이후의 증거들이 과연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론가잖아요. 그래서 이론가기 때문에 독수독가 이론을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잘못 수집된 증거는 일단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왜 그 원칙이 안 된 거예요? 그 태블릿 PC는 어떻게 보면은 수집 과정은 독수독가 이론에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태블릿 PC로 인해서 연결된 거기서로부터 나온 독과냐? 는 부분에 관한 이제 법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근데 수는 그 있는데요. 판단을 또 아무도 안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돼서 재판 과정에서도 결국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을 엄벌에 처하는 것, 이거 경우에 따라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어떤 사법제도의 근간을 지키는 거거든요.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독수독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에서 배제하는 이 대원칙을 끊임없이 견지해 나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정말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지금 많이 놓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여당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게 되면은 법이라는 근간을 흔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이라는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내가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법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단장님. 네. 오늘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과정이 너무 하면서 지나간 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앞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탄핵을 이렇게 서둘러서 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 아세요? 탄핵을 천천히 하다 보면 임기 채운다고 탄핵을 빨리 했대요. 그런 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형사재판과 탄핵이 병존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탄핵이 시작되면 진상조사 규명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적어도 한 2년 내외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형법학자로서요. 형사사건과 탄핵이 있을 때는 형사사건이 먼저 판결 결과를 보고 그렇죠.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탄핵을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네.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차라리 탄핵은 하지 않고 고난대행체제로 가거나 네. 잠깐 이렇게 따로 나와서 재판을 받아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탄핵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것은 그것도 더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공부하고 제가 사랑하는 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슬퍼했던 지난 12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이 과정을 보면서 누구기 때문에 구속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구속 연장을 해야 된다, 구속을 해야 된다는 바로 법의 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단장님. 네. 사법부가 네. 구속 여부를 지금 판단하려면 머리가 좀 아프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재판장이 그거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하기를 바래요. 뭐 좀 사적인 얘기지만 현재 그 재판을 담당하는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장이 저랑 대학 동기이자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리고 연수원을 다닐 때 같은 반에 같은 조였던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좀 아는데요. 상당히 바르고 그리고 또 그 원칙적인 친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치 많이 보는 친구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뭐 충분히 그 친구가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수원을 마치고 나서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조우를 못해서 혹시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김세윤 재판장께 간곡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죠. 단장님은 20년 전에 비해서 변하셨나요? 글쎄요, 저는 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단장님, 오늘 비 왔던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을비 내리고 나면 되게 추워져요. 네. 내일 아침에 되게 춥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교도소 안, 뭐 구치소 안 그 겨울은 더 추울 것 같습니다. 솜이 들어있는 수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솜이 들어있어도 바깥의 그 따뜻한 느낌과는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재판을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는 식의 재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의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혹시라도 구속기간 연장을 하게 될 때 뭔가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설명이 납득이 된다 그러면 뭐 저는
네. 그 재판장이 정치의 권력의 눈치를 봤다라고까지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삼권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권 분립 되게 중요한 거죠. 아유, 중요하죠.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정말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헌법재판소가 독립이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죠. 아,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일 그거 다시 이야기합시다. 예,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전.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나의 무관심이 어쩌면은 아주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지라고 반성해보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서울대 공대생들이 이렇게 반대 성명을 했습니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10일 오후 8시에 서울대 공과대학 36동 학생회실, 뭐 36동까지 있습니까? 건물이 되게 많네요. 네, 공대 소속 학과 학부 대표와 단과대 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공과대학 학생회 입장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학문이 존폐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야, 서울대 공대 성명 발표에는 원자 핵공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공학과와 기계항공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등 공대 11개 학과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와, 정말로 멋진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정부의 급작스런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 등의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중장기 연구 과제가 정부에 의해서 곧바로 중단되는 현실에 공학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영화 하나를 보고 했다고 합니다. 야, 이러다가 무슨 로맨스 영화 보면은 사랑에 빠질 건가요? 아니면 뭐 음식 영화 보면은 음식 먹으러 갈 건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해외 석학들도 나섰다고 합니다. 마이클 셀렌버거 환경진보 대표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한국의 원전과 관련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환경진보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요. 10일에 한국에 들어온 셀렌버거 대표는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들어왔다. 2008년 미국 타임지 선정 환경영웅으로 뽑혔던 인물인데요. 이는 성명서에서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량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서울의 7배나 되는 땅이 필요하고, 원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최대 2,700만 대의 차가 더 다니는 것만큼 탄소가 추가 배출될 것이다. 천연가스 구입비만 한 해 11조 원에 달할 것이며, 한국인의 1인당 평균 연봉을 감안한다면 일자리 34만 3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로서 나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정부, 대통령,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고민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은 영화에 감동받아서 한 겁니까? 자, 정부의 대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적반하장은 보도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을 만나서 상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진행되는 거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이 돼야지 접견이 가능하거든요. 네. 토요일, 일요일 재판이 없으니까. 토요일은 그나마 재판이 되니까 그날 하루 좀 준비한다 치더라도 일요일 날은 변호사도 지금 접견이 안 돼요. 아니 근데 기사에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맨날 변호인 접견했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증인 신문은 보통 오후에 하니까 오전에 변호사가 가서 한두 시간, 한 잠깐 2시간에서 만나고. 3시간 증인 신문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재판 밤늦게까지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아침에 가서 하는데 그럼 변호사는 언제 준비해요? 그러면은 변호사도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유, 건강하기보다 그럼요. 피로도가 굉장히 피로도가 클 것 쌓일 같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통령의 건강 악화도 지금 피로부터 시작해서 건강 악화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러한 여러 어떤 상황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주거 부정의 사유가 있는지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재판부도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재판을 이렇게 재판부가 무리하게 하는 일주일에 것. 3번, 4번씩 네. 하면서 6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해서 본인이 못 끝낸 거니까 그건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못 끝냈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꼭 구속된 상태에서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재판부가 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6개월 안에 끝내기 위해서 강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속기간이 연장하면은 그렇게 무리스럽게 무슨 3번, 4번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재판할 건데,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해서 계속 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충분히 재판 준비도 할 수 있었고 그러는데 제대로 방어권 보장도 못하게 3번, 4번 하다가 뒤늦게 지금 중간에 재판 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이 지연되니까 이제 다시 6개월 이렇게 늦추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구속기간을 연장을 6개월간 하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장님, 네. 주 3, 4회 재판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구속사건은 원칙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집중심리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심리를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해가면서 거의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거의 한 100번 가까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 3, 4회 정도 재판을 하게 되면요. 방어권 보장이 힘든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날 지금 증인 오는데 그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변호인이 연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연장이 안 되고 자유몸이 될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단독지휘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 올 겨울에도 계속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재판부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원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구속이라는 것은 네.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잠깐만요.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다들 증거인멸할 것이다. 증인을 협박하고 겁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주할 우려 없는 것 같고요. 주거 명백하죠. 그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인데 일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방시켜 놓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과 말 맞추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강요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요즘 같은 이 백주 대낮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박 전 네. 대통령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전에 구속되기 전에 말 맞추려면 다 맞췄다고 생각해야죠. 지금 이미 다 조사가 마무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사 다 끝났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증인 신문도 이미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들이잖아요. 그 증인들 다시 법정에 불러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이 될까? 아니면 정말 다시 자유의 몸에서 재판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정이 빠르면 오늘 내일쯤 날 거라고 하면서 많은 패널들이 종편에서 그리고 많은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을 것도 없다고요? 당연하죠. 구속, 불구속, 구속 사유, 불구속 사유를 따져보면요. 지금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를 하는데요. 김현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농단 사태니까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라고요. 자, 사안마다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사람마다 구속을 하고 안 하고가 잣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김현 대변인은요. 어쩌면 법이 평등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준길 단장님과 함께 그러면 과연 구속 지금 검찰이 그 구속기간 연장의 사유로 들고 있는 추가
기소할 사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롯데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롯데 SK 이런 사건인데 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미 박 전 대통령 기소할 당시에 네. SK 롯데 조사도 다 끝났어요. 그때 그 당시에 수사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가 다 끝나서 언제든지 기소를 할 수가 네. 있는 건데 일부러 지금 기소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래갖고 6개월 만에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네. 뒤늦게 다시 이걸 갖고 영장 그 두 가지 등을 내용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구속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검사들이 갖고 있는 기소 그리고 수사에 대한 편의를 위한 거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기소를 함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고 지금 네.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지금 추가로 지금 구속기간 연장하기 위해서 다시 기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검찰에서 구속기간- 네.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때 기억나요. 말이 참 재밌었죠. 증거가 네. 차고 넘친다.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지금까지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이런 식으로 무리해가지고 더군다나 맨 처음에 재판을 3번, 4번 할 때 그 변호인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네. 이거는 방어권 보장, 그다음 체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거다. 그랬더니 재판부나 검찰